자, 제가 이 감독의 주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야 한다고 한 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 할 일이 없겠지만 로버트 에거스 주식이 나온다면 전 매입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떡상하는 주식이거든요. 이 사람 완전 천재예요. 지금 젊은 스탠리 큐브릭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화는 작년에 개봉한 더 라이트하우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장르 무비뿐만 아니고 모든 영화 통틀어서 근 20년간 본 영화 중에 가장 예술적으로 완벽한 영화예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아주 많이 담겨 있지만 포스터 보시면 얼핏 그냥 이렇게 봐도 대중성은 정말 개나 줘버린 그런 영화 같지만 사실 마케팅만 좀 더 자극적으로 했어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좀 스폰데 까놓고 말해서 이 영화에 인어랑 사람이 성교를 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한 시퀀스만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그게 거의 전부인 영화인데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면은 보고 나서 욕할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끼를 탕웨이 보려고 본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단지 양조위랑 탕웨이의 배드신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원래 내가 이안 감독을 좋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좀 이렇게 어떤 관객의 자기 합리화를 시켜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본 거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인어랑 사람이 이렇게 섹스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미적 요소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영화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마케팅을 약간만 이렇게 좀 짱구를 굴려서 했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 같은데 너무 뚝심 있게 이렇게 포스터에 아트 막 이렇게 써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겁먹어서 안 보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사실 원래 좀 이런저런 욕심을 부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또 일단 그냥 이번에는 영화 구성 요소 중에서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트리비아들 위주로 소개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 올리고 나서 또 한 2주 동안 뭐가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윌리엄 데포, 로버트 패틴슨이 나오는 영화고요. 윌리엄 데포는 그렇다 치고 로버트 패틴슨은 진짜 이쯤 되면 트와일라이트를 내가 봐야 되나 보다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의 필모는 지금 너무너무 흥미로운데요. 뭐 저 얼마 전에 저기 사프디 형제의 굿타임 얘기했었죠. 거기도 이제 로버트 패틴슨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 영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더 킹이라고 티모시 샬라메랑 같이 나왔는데 티모시 샬라메는 별로였는데 로버트 패틴슨이 거기서 연기를 너무너무 그러니까 웃긴 장면이 아닌데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트레일러 떠가지고 되게 많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에도 출연했죠. 근데 지금 내년에 개봉하는 배트맨에서 배트맨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떨떠름하긴 했지만 뭐 이런 정도의 필모를 지금 만들어낸 배우라면 분명히 또 다른 그 배트맨 이후에도 인상적인 흥미로운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믿음이 생겼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로버트 패틴슨과 말할 필요가 없는 윌리엄 데포가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두 배우들보다는 이 감독 자체와 감독이 촬영한 방식이에요. 이 작품을 만들어낸 방식. 이 감독은 말씀드렸다시피 로버트 에거스라는 사람인데 83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38? 그리고 이제 그쪽에선 36이고요. 근데 예전에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미드소마 할 때 제가 봉준호 감독님이 사이트 앤 사운드 그 영화 잡지 되게 유명한 거죠. 거기서 앞으로 기대되는 신의 감독 몇 명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리 아스터였다 막 그러면서 미드소마 했었죠. 아틀란틱스라는 영화 마티 디옵 감독 그 중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이 로버트 에거스인데 사실상 그 리스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장편은 딱 두 번째고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아이슬란드에서 바이킹 소재로 한 역사물인데 스카스가드 형제가 나오고 윌렘 데포, 니콜 키드만 이런 배우들이 나와요. 네, 아무튼 첫 번째 장편이 더 비치라는 영화였고 근데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었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두 번째 장편 더 라이트하우스를 정말로 너무너무 추앙해요. 팬으로서 정말 예술적인 작품으로서 추앙하는 편이고요. 단언컨대 명작이에요. 이 작품은 저는 박물관에서 틀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영화는 아무튼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러브크래프트, 허먼 멜빌, 모비딕, 그리고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인어와의 수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정확히는 인어가 아니고 세이렌이에요. 요거 스타벅스 요 로고에 있는 얘가 세이렌이잖아요. 이 인어의 좀 흥미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고, 그 외에도 세라 원 주잇이라는 여성 작가의 작품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마지막에 뭐 인스파이어드 바이 뭐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서브컬처와 고전에 있어서의 흥미로운 요소들을 아주 잘 취합하고 응용해서 그것들의 상징과 자신만의 창조 사이에서 정말 아름다운 고개를 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스토리라인은 되게 간단해요. 19세기의 한 외딴 섬의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 두 남자가 거대한 폭풍 때문에 섬에 고립되어서 거기서 미쳐가는 모습을 나오는 영화고요.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랑 관련돼서 감독님의 인터뷰 중에 재밌었던 문장이 있어가지고 얘기해드리자면, 그 많은 문학작품, 예술작품 속에서 등대는 남성의 성기, 남근으로 등장하는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이 로버트 에거스가 그 자이언, 그 거대한 남근에 갇힌 두 남자에게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2019년 칸느에서 월드 프리미어 최초 상영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오스카에서 지난해에 베스트 시네마토그래피 부분에 이제 후보 선정됐었고 수상은 못했어요. 근데 그 수상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욕 많이 먹었어요, 오스카가. 왜냐면 오스카는 워낙에 좀 대중적으로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도 미국의 문화 자체가 워낙에 대중적인 게 많이 향유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이 강한 개성 있는 영화들은 상을 잘 안 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하면서 오스카는 이 영화를 취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도 약간 동의하고, 그러고 나서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윌리엄 데포가 나무 조연상 수상했고, 참고로 그때 감독상은 우리 사프트 형제들이 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버트 에거스가 탔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프트 형제는 좀 더 메이저 주면 되겠는데, 그리고 말고도 엉커 제임스로 상 진짜 많이 탔는데, 이거는 좀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 스피릿인데 진짜 이 영화는 스피릿으로 가득 찬 영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로버트 에거스 줘야지 생각했었는데 사프트 형제 줘가지고 약간 되게 혼자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렸었는데. 그리고 또 참고로 이 영화는 넷플릭스나 왓챠에도 없고요. 유튜브나 네이버 다운로드 그런 거 통해서 유료로 따로 단편을 구입하셔야 관람이 가능한데, 저는 정말 목 놓아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가 요즘에 잘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맨날 넷플릭스 왓챠 보는데 영화 뭐 보지 오늘은 고민하다가 결국 그나물의 그 밥 보고 막 미드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질린 분이라면, 한 번도 느낀 적 없지만 정말 인간 본능으로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감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영화가 궁금하다면, 그러면서도 정말 극도로 아름다운 미장센에 아주 흠뻑 취해보고 싶다면, 너무 영업을 하는데 진짜 영업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또 정말 최고의 배우 윌리엄 데포가 정말 폭발하는 연기를 해요. 그런 거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또 독특한 시각 요소에 한번 현혹되고 싶다는 분들이라면 유튜브나 네이버 영화에서 2,500원밖에 안 해요. 이 정도면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이제 이게 가장 진입 장벽이 좀 높아 보일 수 있는 거는 바로 영화가 흑백으로 촬영되었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타르코프스키나 테오 안겔로프로스 같은 감독들처럼 그렇게 막 난해하고 막 신비스럽고 그런 영화 아니에요. 거의 뭐 타르코프스키에 비하면 무한도전에 가까운 그런 영화고. 그래서 왜 흑백이냐, 저는 이게 너무, 나만 또 웃길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웃겼거든요. 이게 이제 이 로버트 에거스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 썼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의 첫 페이지에 이 문장이 무슨 선언문처럼 써 있어요. 이 영화는 35mm 네거티브 블랙 앤 화이트로 찍혀야 하고 촬영해야 하고, 비율은 1.19 대 1, 그리고 이제 그 사운드는 모노, 그러니까 오디오 믹스는 모노, 그러니까 이게 그 오른쪽 왼쪽 따로 투 채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원 채널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노. 그래서 이게 이렇게 써놨다는 게 이게 자기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만들 건지 이 한 문장으로 다 축약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필름으로 촬영된 거예요, 디지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XX 5220이라는 필름, 흑백 필름으로 찍은 건데, 일단 필름으로 찍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의미심장하잖아요. 요런 이 흑백 필름으로 찍으려면
실제 이제 촬영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은, 일반적인 촬영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조명을 필요로 한대요. 거의 15배에서 20배에 가까운 그런 엄청나게 높은 와트 수의 조명들을 깔아놓고 해야 되는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촬영장에서는 로버트 패틴슨이랑 윌렘 데포가 서로 이렇게 그 둘이서 막 이렇게 다이얼로그 하는 씬에서 상대방 얼굴 표정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왜 표정 그 조명 너무 세면 막 콧구멍만 남아 있잖아요, 사진 찍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흑백 촬영을 어느 정도로 고집하고 싶어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대는 많은 예술 작품 속에서 남근으로 상징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시나리오에는 정말 이 상징도 아니고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남근처럼 등대를 찍는 컷이 훨씬 많았대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 남자 배우들의 성기가 완전 노출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원래 계획에는. 근데 이제 이 제작사에서 A24랑 뉴 리전시에서 네가 그 처음에 이제 어떤 제작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할 때 그 장면들 다 빼면 35mm 흑백으로 찍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콜 로버트 에거스가 내고 쳐가가지고 서로의 그 고집을 교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흑백을 고집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는 그 배우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많은 초점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왜 흑백으로 뭐 찍어도 약간 노란기 남아있고 약간 뭐 무슨 빨간기 남아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없애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 흑백 필름 이뿐만 아니고 커스텀 메이드로 필터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씌워서 찍은 게 바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고, 또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화면 비율이죠. 거의 스퀘어 1대1인데 정확히는 1.19대1. 근데 이거는 거의 옛날 무슨 무성영화 시대에 게오르그 빌헬름 팝스트 같은 그런 무성영화의 거장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작품에서 봤던 그런 레시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고전 영화의 어떤 상징성을 취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고립된 공간에서 미쳐가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율을 택한 거래요. 포인트는 폐소공포증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촬영 크랭크인 하기 열흘 전에 또 제작사에서 제발 와이드 스크린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라고 또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대중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촬영의 현장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거를 다 1대1로 해버리면 다 잘리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그 안타까움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현장을 보시면 실제로 캐나다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생충 같은 영화도 보면은 그게 일산에 거기 아쿠아 탱크에서, 워터 탱크에서 찍은 거잖아요. 실제 로케이션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블루스크린 크로마키를 써서 하죠. 근데 이 영화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게. 그 갈매기만 저거 그 합성이었고, 보시면 캐나다의 노바스코샤라는 주에 케이프 폴슈라는 아주 작은 등대가 있는 지역이 있대요. 근데 거기를 로케를 이제 가가지고 이 원래 있는 등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고전적이지 않죠.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로 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등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쁘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 노바스코샤주 쪽에서 이거 그냥 두고 가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 측에서 이제 이게 나무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철거가 돼서 지금은 가도 없어요. 또 촬영 방식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또 이제 렌즈. 카메라 자체는 파나비전 밀레니엄 XL2라는 그 스테디나 핸들드나 여러 방식으로 찍을 때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는 카메라인데, 거기 껴놓은 렌즈가 벌타 아주 빈티지 렌즈예요. 그 한 1918에서 38년 정도에 쓰이던 거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비율의 의도, 폐소공포증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의도와 배우들의 얼굴을 잡아내고 싶은 그 미학적인 욕구가 이 정도로 완벽한 세팅, 장비 세팅을 하게 만든 거죠. 이런 거야말로 정말 장인정신. 아까 그래서 제가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감독상 로버트 에거스가 받아야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보시면 제가 지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대서양 한가운데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촬영할 때,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은 거기에서 막
거대한 폭풍이 밀려올 때 막 배우 얼굴에 이렇게 막 파도 맞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다 진짜 파도래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나 비 같은 것도 기계 쓴 게 아니고 실제 여기가 난리도 아니래요. 지금 날씨가 13도네. 6월인데. 그러면 4월에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심지어 이 영화가 다 밤에 많이 찍었어요. 근데 로버트 패틴슨이 밤중에 그 바다로 이렇게 뭔가에 홀려가지고 들어가는 씬이 있는데 그것도 실제 바다로 들어간 거였고요. 그런 거 보통 스튜디오에서 찍잖아요, 요새는. 근데 실제 바다로 들어갔던 거였고 테이크를 심지어 그래놓고 25번이나 갔대요. 25번 정도면 꽤 많이 간 거죠. 뭐 스탠리 큐브릭 얘기 듣는 거 치고는 적게 간 거긴 하지만 큐브릭은 한 150번 가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진짜 극단적으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찍은 영화다. 이런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세이렌. 세이렌은 인어지만 모든 인어는 세이렌이 아니죠. 그 세이렌이 예. 얘가 이제 그 발레리아 카라반이라는 저 처음 봤어요. 모델인데 모델 출신의 이게 첫 영화래요. 근데 이제 보면 물고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외모적인 거, 순전히 외모적인 거를 보고 이 감독님이 캐스팅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이 시퀀스가 정말 흥미롭죠. 뭐 대충 들어도 흥미롭잖아요. 사람이랑 세이렌이랑 성교를 한다는데. 근데 여기서 뭐 제가 그 씬을 보여드릴 건 아니고 그건 궁금하신 분은 보세요. 어, 뭐 궁금한 거 다 나와요. 지금 궁금한 그런 부분들 다 나와요. 근데 아무튼 그 재밌는 백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 감독이 이제 중요한 거는 세이렌과 인간의 그 섹스 장면이니까 그 세이렌의 성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설화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세이렌이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 로봇처럼 꼬리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무슨 뭐 빅토리안 에이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인어공주처럼 이렇게 꼬리가 물고기처럼 합쳐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뭐 굳이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오래 걸리고 여튼 결국 감독이 원하는 성기의 변화의 어떤 그 비주얼적인 결과를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세이렌의 여기 극중 인어로서의 성기를 재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한 부분은 암컷 상어의 생식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암컷 상어의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지? 근데 이거 보면 진짜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요. 영화에 나오는 세이렌의 생식기는 이렇게 생겼고 암컷 상어의 생식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죠? 똑같죠? 이거 말고도 정말 재밌는 비주얼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술 전공했으니까 이 어떤 영화들 보면 이 영화가 어떤 회화를 참고했는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근데 영화 저는 처음에 플레이 하자마자 앤드류 와이어스다 이렇게 바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앤드류 와이어스라는 회화 작가의 작품들을 참고를 했다고 실제로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앤드류 와이어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의 그 현대 회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거장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소 황폐한 어떤 모노크롬적인 풍경화를 많이 그린 사람인데 어떤 이 풍경에 담겨있는 되게 쓸쓸하고 좀 고독한 정서가 많이 영화를 비롯한 타 예술 작품들에 사용되었고요. 보시면 풍경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를 한눈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회화 작가들을 언급했는데 감독님이 그 중에서는 이제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완전 강스포예요. 근데 이제 영화의 씬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건 좀 양심적으로. 그래서 루돌프 칼 알렉산더 슈나이더라는 독일의 회화 작가가 있었는데 이 작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고전적인 그런 신화에서 차용한 그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이 느낌, 요 인물의 이 레이저 빔 쏘는 이 느낌 그대로가 영화에 나와요. 근데 그게 다소 연극적이죠. 이 씬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궁금하실 수 있을 건데 진짜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두 인물 로버트 패틴슨과 윌리엄 더포가 프로테우스 바다의 신과 프로메테우스 우리가 아는 그 두 신화적 캐릭터에 완전히
상응하는 그런 캐릭터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이 슈나이더 루돌프 슈나이더라는 그 회화 작가의 이 작품 하이프노시스라는 작품과 완전히 딱 떨어지는 그 어떤 미장센들이 나올 때 정말 어떤 그 미적 환희 쾌감을 막 느낄 수 있어요. 이거야 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영화는 이래야지. 예술적인 영화라면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해 봐야지. 저는 이 로버트 에거스의 이 도전에 정말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 느끼겠지만 굉장히 연극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더 라이트하우스를 이후에 분명히 누가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웰메이드의 초 하이 퀄리티의 연극으로 만들어도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등장인물도 많지 않고 배경도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바닷가 아니면 등대안 요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인물들의 어떤 연기의 뭐 어떤 그 조화 뿐만 아니고 모든 요소가 굉장히 연극적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작품이라서 연극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뭐 러브크래프트니 모비딕이니 하는 것들, 모비딕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뭐 당연하죠. 바다를 소재로 하는 인간의 공포를 건드리는 심리 묘사를 할 때 모비딕이 빠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실제 그 모비딕과 19세기에 실제로 어떤 한 등대지기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 등대지기 다른 파트너와 함께 이제 섬에 고립되어가지고 어떤 정신의 극한까지 갔던 경험을 다이얼로그로 출간한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인터뷰집을 또 많이 참고했다고 하고 그 외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또 러브크래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서방 예술계, 문화 예술계의 어떤 서브컬처계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공포 호러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조금 쉽게 좀 익숙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러브크래프트가 얼마나 수많은 우리가 지금 아는 현존하는 위대한 작가 예술가들에게 추앙을 받냐면 기본적으로 뭐 스티븐 킹, 기에르모 델 토로, 무라카미 하루키, 이토 준지 뭐 이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예술가들에게 다 사랑받고 추앙받고 있고요. 저기 뭐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와우 이 게임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오래된 신들 이거 제 이미지 찾아봤는데 요것들도 러브크래프트가 만들어낸 크툴루 신화라는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그 세계관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거기서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러브크래프트는 다 보고 느껴왔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서브컬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스파이더맨, 마블도 다 서브컬처였잖아요. 원래는 마블 좋아한다 그러면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너드라고 되게 놀림받고 이랬는데 이제 마블은 완전한 메인스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브컬처에서 이런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막 해가지고 이거를 막 김치 익히듯이 막 이렇게 저기 막 삭혀 놓으면 거기서 그게 막 풍족하게 뭔가 유산균도 생기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김치 익히는 걸 뭐라 그러지? 발효 시켜 놓으면 그게 잘 익었을 때 진짜 맛있는 신김치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마블 스튜디오 같은 그런 거대한 기획사 같은 게 생겨서 거기서 좋은 것만 쏙쏙 뽑아가고 그러니까 결국 서브컬처가 메인스트림의 어떤 큰 자양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브컬처에서도 진짜 지하실에 있는 사람이 이 러브크래프트예요. 어떤 그 서양 문학에 있는 막 크라켄 이거 트레일러 보면 제가 이거 스포하는 게 아니고 트레일러에 나와요. 이 크라켄 같은 거대한 문어 다리가 막 꾸물꾸물 막 꿀렁꿀렁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서양에 깃들어 있는 공포적인 요소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러브크래프트에서 다 폭발을 했고 이 크툴루 신화라는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다 만들어낸 건데 톨킨처럼 왜 무슨 모르드론이 이런 거 다 톨킨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톨킨과의 차이점 뭐냐면 진짜 러브크래프트는 훨씬 더 매니악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톨킨은 어쨌든 거대한 그런 출판사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덕트 같은 느낌이 있는데 러브크래프트는 진짜 삶도 너무
인간적으로도 너무 문제가 많았고, 삶도 정말, 보통 일반적인 그런 삶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왜 문제가 많았다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짜 히틀러급으로 인종차별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흑인에 대한 그런 거의 분노 증오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도 작품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 아시안들도 완전 뭐 우매한 원숭이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근데 아시안인보다는 훨씬 흑인을 싫어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사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고, 어 제가 장담하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러브크래프트 좋아한다에 진짜 제가 진짜 한 20만 원까지 걸 수 있어요. 20만 원 저한테 진짜 큰 돈이거든요. 걸 수 있어요. 누구 봉준호 감독님 만나면 물어보세요. 러브크래프트 좋아하시냐고. 그러면 바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이거 러브크래프트는 여기서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근데 이 영화가 저한테 더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바로 이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한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차용하는 그런 다른 예술 작품들이 뭐고, 또 그것이 어떤 변주를 거쳐서 새로운 작품 속에 녹아드는지 정말 제일 쉽게 보여주는 예라서 제가 이걸 또 더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솔직한 매체이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미술 작품의 상징을 차용을 하면 그게 눈에 바로 보이고,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문학적인 알레고리를 응용해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에 이런 면이 좋아요. 제가 가끔 현대미술에서 느꼈던 어떤, 아니, 사실 어떻게든 좀 잘 보여주고 쉽게 느끼게 해주고, 관객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의도는 없고, 어느 순간부터 좀 점점 작가의 의도를 막 난해하게 숨기고자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되게 비겁함과 되게 음침함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좀 쉽게 쉽게 보여주고 그 작품과 만나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천재인 척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어야 되나? 아무튼 근데 그런데 영화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우리한테 딱 건네주잖아요. 이게 내가 했던 생각이고, 내가 이 음악이 이거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나는 앤드류 와이어스의 이 랜드스케이프를 영상으로 재현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드러내도 우리가 다 따라했네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막 난해한 영화 아니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정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영화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흥미로워요. 이 그림이 이렇게 이용된 거, 그리고 이 작가가 이렇게 사용된 거. 이렇게 예술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하나의 점이 선이 되고 흔적을 남기면서 존재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이런 영화를 볼 때의 저의 그런 관객으로서의 감흥. 저는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훌륭한, 이것이 영화 예술이라고 느껴진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것은 느껴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라고 뭐 욕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스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지금 뭐 이거는 약간 딴 얘기인데, 약간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영화 시사회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또 관련된 어떤 뭔가를 해볼 것 같은데, 그거가 이 다음이 될지 그 사이에 또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또 이 라이트하우스와 그 다음 주 시사회 보고 나서 작업할 영화랑, 또 그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그 다음에 올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